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금요일은 한 주간 북녘의 하루를 통해 시청하셨던 모습들 가운데 인상 깊었던 소식들만 모아서 볼 시간인데요. 정말 한 주간 참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평양의 중앙동물원에는 러시아에서 온 옵차르카 두 쌍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군요. 옵차르카요? 네. 저는 처음 듣는 동물이에요. 옵차르카는 러시아식 발음이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오브차카라고 하죠. 러시아 견종인데 덩치 큰 걸로 유명하죠. 그렇구나. 러시아에서 온 대형견이라니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함께 만나볼까요? 자연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여기 중앙동물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흠모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삼가 올린 선물 동물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주체 106 2017년 3월 2일 러시아 정의의 위협 아모르조 지역위원장 체레미신 빅토르 유리에비치가 선물로 올린 옵차르카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옵차르카 종에 속하는 이 개의 특징은 다른 개들보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세며 신중하고 독자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널리 보호되면서 집짐승을 지키는 개, 구조개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몸집이 큰 반면에 동작은 매우 날렵하고 영맹합니다. 그리고 이 약해서 일단 다른 개와 싸움이 붙으면 무조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옵차르카의 기질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선물 받은 동물을 중앙동물원에서 키우고 있는 거네요. 예, 간혹 국가 원수 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나라 토종 동물을 선물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2018년에도 김정은 총비서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풍산개 2마리 선물했었죠. 네. 곰이랑 송이였죠. 네, 그 개들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은 지난 8월 코로나19 비상방역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팬데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북은 현재 방역 체계를 전환하여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북의 코로나19 관련 캠페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부터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과 우리나라 주변의 전염병 위기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습니다. 현 실태는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사수하기 위한 비상 방역전을 계속 강도 높이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전인민적인 방역 의식과 각성을 견지하는 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설마가 아니라 만일이라는 자세에서 세계적으로 악성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해이와 방심을 철저히 경계하고 방역 규율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 특유의 고도의 조직성과 자각적 일치성을 견지하면서 서로 방조하고 서로 통제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서 오늘의 성과와 승리를 공고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 어떤 악성 비루스도 다시는 침습할 수 없게 철통같이 구축된 방역 장벽을 유지 공고화하는 데 계속 주력하여야 합니다. 국경과 전연, 해안과 해상, 공중에 대한 다중적인 봉쇄 장벽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봉쇄 장벽을 물샐 틈 없이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국가의 방역 능력 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방역 능력이자 국가의 안전 보호 능력이며 인민의 생명 보호 능력입니다. 국가 경제 지도기관들과 모든 단위들에서는 방역 능력 건설을 강행 추진하여 국가의 방역 능력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합니다. 단위들의 제정된 방역 체계와 질서를 보다 완기하며 방역 역량과 물질 기술적 수단을 충분히 갖추기 위한 사업들을 예견성 있게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방역 보건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방역 보건부문의 일꾼들은 당정왕의 크나큰 믿음을 제일 가는 제부로 간직하고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 자기 임무에 대한 책임성을 더 높이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역은 그 어떤 제도적 장치나 물질 기술적 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적 일치성을 기반으로 하고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는 방역입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 비상방역사령부의 명령과 지시를 당조항의 역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당의 방역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누구나 사업과 생산활동, 생활을 철저히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체질화, 습격화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 다 사상 최악의 위기를 이겨낸 불굴의 정신력으로 고도의 긴장성과 경계심을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방역 사업을 주도 세밀하게 능숙하고 실속 있게 조직 전개하며 나라의 방역 능력, 위기 대응 능력 건설을 힘있게 다구쳐 귀중한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철저히 지켜냅시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남과 북 우리 모두의 기억이자 아픔이죠. 오늘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키시마호를 알고 계신가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살던 조선인들을 태우고 광복 직후 처음으로 귀국길에 오른 배입니다. 그런데 도착하기도 전에 폭발로 침몰했죠. 몇 년 전 우리 언론에서 이 사고가 당시 일본에 의한 고의 폭파에 의한 것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북에서는 이 사건을 명백한 일제에 의한 조선인 대학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시죠? 일제강점기 당시 여러 자료를 전시해 인민들에게 교육하는 역사 전시관입니다. 중앙계급 교양관을 함께 찾아 그 이야기 들어봅시다. 이 땅의 후손들에게 절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산이 되고 터치면 폭풍을 몰아올 피의 결산과 복수의 의지를 영원한 반제 계급 투쟁의 천리를 뼈에 새기라고. 여기 중앙계급교양관에는 과거 일제가 제놈들의 패망 이후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한 대량적인 학살 음모를 꾸미고 실천에 옮긴 조선인 대학살 만행인 우키시마 마루 폭침 사건을 재현한 반경화와 그때의 피맺힌 역사적 사실들을 전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드디어 패망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들끓었는데 그런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일제는 그 뒤에서 조선인 대량 학살을 모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이었습니다. 1945년 8월 22일 오미나토항을 출발한 우키시마마루는 일본의 서부 해안가를 따라서 남하하다가
물을 신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겨떠부 마이즈루앙 그 바닷가에 이르러서 키를 돌렸습니다. 이 배는 애당초에 부산으로 가는데 필요한 연료가 없었는데 이것은 이 배가 부산까지 항행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 직전에 배에 탔던 일본인들이 부랴부랴 보트를 타고 달아났는데 이것은 그 폭침 계획에 따라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겨떠부 마이즈루앙 입구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수심 16m 정도의 앞바다에서 갑자기 3-4차례의 요란한 폭발과 함께 배가 두동강담에서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해서 우키시마마루에 탔던 수천 명의 조선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살생으로 살아남은 조선 사람들을 마이즈루에 있는 해군 숙소에 가둬놓고 그 곁에 있는 중기 탱크를 폭발시켜서 그들마저 무참히 살해하는 규칙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패망한 일제가 조선 사람들에 대한 잔인하고 악독한 학살 음모를 꾸미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그때의 처참한 광경이 금시라도 눈앞에 안겨오는 듯 싶은 전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일본 반동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족기심으로 끌어번졌습니다. 전시대 벽면에는 우키시마 마루가 침몰된 장소와 배가 침몰될 때의 사진을 비롯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사진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우키시마 마루 폭침 사건은 철두철미 일본 정부와 군부에 의해서 조직 감행된 조선인 대살육 범죄였습니다. 그것은 이 우키시마 마루의 부산해로의 항해 명령이 내려진 그 시각부터 마지막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그리고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 또 후에 조사 발굴된 자료들에 의해서 여지없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미나토 해군 경비부는 시모기타 반도 지역에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이제 우키시마 마루가 부산으로 항행하게 되는데 이 배가 바로 조선으로 가는 마지막 배라고 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을 속여 넘기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승선인원보다 훨씬 초과되게 우키시마 마루에 태웠습니다. 우키시마 마루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승선, 이 출항은 일본 정부의 지시와 허가 밑에 군부에 의해서 직접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로 말하면 이 연합군 사령부에 의해서 일본용에서 100톤급 이상 되는 배들의 항해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톤급이 훨씬 넘는 우키시마 마루에 대한 사람들의 승선, 이 출항,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일본 정부와 군부가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한 이런 범죄적 성격의 음모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키시마 마루에 탔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제놈들의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현해탄 건너 산설고 물설은 외나라 땅에까지 끌려가 피눈물 나는 고육살이를 치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민지 노예의 쓰라린 몽해를 벗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기쁨에 넘쳐있던 이들. 무고한 우리 인민들의 절통한 울부짖음 소리, 원한의 함성 소리가 금시라도 들려오는 것만 같은 저 처절한 광경. 우리는 전시 자료들을 통해서 과거 일제의 잔인성과 악랄성을 다시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일제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특대용 살육 만행을 통해서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조선민족 말살에 미쳐 날뛴 우리 민족의 천년 숙적임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역사는 지워지거나 퇴색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과거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들을 똑똑히 새기고 끝까지 결산할 의지를 안고 참관을 이어갔습니다. 당시의 사진, 피해 생존자의 증언까지 여러 자료가 학살 역사를 뒷받침해주고 있군요. 그러게요.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도 사실 피해 생존자의 진술, 그 어르신의 삶 자체가 제일 큰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일본은 우키시마호 역사를 인정 안 한다고 하지요.
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 사건의 진상 규명도, 희생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눈과 입을 닫고 외면한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 사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은 과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태도가 일관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면 일단 부인하고 그다음에 뭉개고 시간을 끌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왜 을미사변이나 또는 그 을사늑약이나 한일 병탄이나 또 이 일제의 각종 식민 정책, 강제징용, 또 위안부 문제 그 어느 것 하나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또 화나셨네요. 정말 일본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키시마호 사건은 우리 정부도 2015년 이후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만은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함께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을 들여다볼까요? 평양시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긴 저 학생 때 돌이켜보면요. 어떤 선생님 강연은 너무 재밌고 귀에도 쏙쏙 들어오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듣기만 하면 바로 잠이 쏟아지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연구도 확실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강의할 때 보면 기자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학생들의 집중력이 확확 달라지니까요. 교수 방법 연구는 대단히 필요한 일이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평양시의 선생님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당의 교육 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기 위한 평양시 안의 교육부문 일꾼들과 교육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많은 교육사업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교원 자질양상 고점, 정보관리 고점으로서의 강습소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모든 지도교원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거리로 찾아지고 새로운 자질양상 강습제관과 강의안들을 작성해서 교원들이 실제 교수 실천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재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수 방법들의 싹을 찾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 결과 최근에만도 260여 건의 가치 있는 번복의 수업들이 일반화된 것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실천 실기 능력, 창조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수십 건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현실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자질과 학생들의 실력에서 시적으로 우수한 단위들 중에 하나로 되고 있는 소송구역 중신고급중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학생들의 실력을 놓고 교원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사업에 지금 이게 기본 힘을 놓고 학생들의 실력을 그 시험이나 또 교수 참관의 방법으로 여해하고 이에 기초해서 그 우수한 교원들의 그 교수 방법이라든지 또 교수 경험 이런 거를 일반화하고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이런 분과별, 교원별 실력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원들 속에서 45분 수업의 질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이런 교수 준비에 품을 넣고 또 우수한 교수 수단과 수법들을 적극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배워주기 위한 이러한 그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그 실험 실습 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과 과목별에 따르는 학습 원료를 조성해줘서 실제 학생들이 그 45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해보기를 통해서 실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대성구역 영흥초급중학교에서는 교원들의 교육자적 자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사업을 중심으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현대 과학기술과 교육과학에 대한 지식을 풍부히 소유하고 교수 사업에 능숙하게 활용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과 응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건의 새로운 교수 방법들을 창조해서 전국에 일반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제작해서 교수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전공 과목뿐 아니라 여러 과목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신입 교원들에 대한 허상 방조 협조를 강화하여 모든 교원들이 그 어떤 교수 종항에도 막힘없는 실력 있는 교원들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자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지펴준 새세기 교육혁명의 불길 속에서 온 사회 교육 중시 기풍이 확고히 서고 모두가 합병이 되어 교육 사업을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하면서 진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 직업적 혁명가라는 궁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모든 교원들이 교원의 자질이자 교육의 질이고 학생들의 실력이며 나라의 존재에 속도라는 관점 밑에 자질 향상 사업과 새교수 방법 창조에 적극 떨쳐나섰습니다. 모든 교원들이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박사과가 되도록 보다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취미, 심리에 맞는 100여 건의 새교수 방법을 적극 탐구 도입했습니다. 이날 아래 많은 교원들이 학위학직 소유자로 10월 8일 모범 교수자로 되었습니다. 교원들 사이에서 서로 경험 교류도 하고 좋은 것은 따라 배우고 때로는 경쟁도 하는 것이 우리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시간과 열정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학생들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것은 동서고금 또 남북불문 진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뭐 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직업적 혁명가, 그러니까 혁명을 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서 산다? 설마 그런 말일까요? 설마 그럴 리가요. 교원이라는 직업이 그 자체로 혁명을 수행한다는 뜻이겠죠. 이건 이제 교육의 목적과도 연관이 좀 있는 문제예요. 아, 잠시만요. 제가 또 진행을 한 달 정도 해보니까 교육의 목적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거, 맞죠? 예, 이제 거의 뭐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네. 북은 교원이야말로 이제 후대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이제 양성하는 사업, 또 혁명의 계승자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교원들은 직업적 혁명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혁명가를 양성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혁명가가 아니고 어떻게 혁명가를 양성하겠어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접하는 지식이나 문화가 그 사람의 인식과 정서를 만들게 되니까요. 그 시절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직업적 혁명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실 때 교원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북에서는 선생님을 교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뭐 대학 교수나 또는 소학교 또 중학교에 있는 교사들도 모두 다 교원이라고 해요. 유치원만 교양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설마 학생들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안 하고 교양원 동무 질문 있습니다. 뭐 교원 동무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럴 리가요, 정말로. 아무튼 저 학생들은 교원이나 또는 교양원 모두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아,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있고 직업명을 쓸 때 교원이라고 호칭을 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모든 나라에서 사실 선생님 하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긴 한데 직업적 혁명가라고까지 칭할 정도면 북에서 선생님의 위치는 꽤 높겠네요. 네, 존경을 많이 받는 만큼이나 또 우대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원의 임금은 북사회에서도 상위권이고 네. 대학 교원은 그 이상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과학, 영재, 다음을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북에서는 한 번 담임을 맡으면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쭉 담임 선생님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임금도 임금이지만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관계도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학생의 자질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그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그걸 뭐 너무나도 어찌 보면 부모님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 뭐 엄청난 존경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관계는 아주 깊겠죠. 근데 그런 만큼 또 이 교원들의 책임감도 또 막중하겠죠.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와 학교 제도는 좀 다르지만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북이나 남이나 똑같죠. 모든 선생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방송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순서는요, 국립민족예술단의 신명나는 춤 공연입니다. 황금산 조울시구, 제목에서 벌써 흥이 느껴지는군요. 다음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운동 하나 추천드립니다. 바로 농구인데요. 북에서는 롱구라고 하는군요. 이 롱구가 성장에도 또 집중력 강화에도 좋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부모들은 자식들의 학과 학습뿐 아니라 그들의 과외 시간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립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운동 시간을 꼭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운동을 하면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특히 롱구는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롱구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롱구는 달리기와 저약, 공몰기, 뇰락, 투서를 요구하는 활발한 운동입니다.
자식이 굼뜨거나 게으르다든가 혹은 체육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경우 열량과 지방을 많이 소모하게 하는 롱구가 아주 좋은 운동으로 됩니다. 롱구는 몸 전체를 민첩하게 움직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몸을 튼튼하게 하고 팔과 넓적다리, 장단지의 근육을 발달시켜줍니다. 롱구를 하는 과정에 있게 되는 활발한 움직임과 전략이 키를 크게 한다고 합니다. 다리뼈가 당겨졌다, 늦춰졌다 하는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사뼈 조직이 튼튼해져 성장 발육이 촉진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롱구를 정상적으로 하면 한 해에 키가 보통 1 내지 2cm 이상, 4, 5년 동안에는 8.5 내지 9.5cm 더 커진다고 합니다. 롱구공을 륜 안에 던져 넣자면 집중력과 조준술,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만 도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체육 종목과 마찬가지로 롱구에도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선수 한 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롱구를 하면 자제력과 집단력을 키우게 됩니다. 롱구는 경기 과정에 자기 팀 선수들과 상대팀 선수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재빨리 분석 판단한 데 기초해서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이한 상황에 대처해서 빠른 결심 채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 이럴 땐 롱구를 시켜보십시오. 롱구를 하자면 매 팀에 5명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롱구에 재미를 붙이면 자연히 다른 아이들과 교제하게 되며 그 과정에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될 것입니다. 슛! 이렇게 롱구공을 던져 륜 안에 넣을 때마다 그의 자신심은 높아집니다. 롱구공을 척척 자유자재로 다루는 과정에 자신심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전에는 없던 국지성 호우가 많아지거나 해저 생태가 급변하거나 그런 뉴스 보다 보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지구 온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 큰일이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에서도 이상기후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군요. 또 북도 세계기상기구에 가입해서 해마다 세계기상의 날에 국제적인 논의에 동참한다고도 하네요. 북은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인류는 장구한 기간 자기의 생존과 문명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 인류와 이 행성에 직면한 위기와 심각한 난 문제들을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주제의 날들을 정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러한 날들 가운데는 세계 기상의 날도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대기는 생명의 발생과 발전, 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대기가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뜨겁게 내려쪼이는 태양의 높은 열에 타버리거나 밤에 얼음같이 찬 추위에 모두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는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되면서 특이한 자연 현상을 펼쳐 보이기도 하고 중요하게는 지구상의 날씨 변화와 기후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상, 기후, 날씨는 모두 대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상이란 대기 상태와 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기 현상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날씨와 기후도 다 기상에 속하게 됩니다. 날씨는 어떤 순간의 대기 상태, 즉 다시 말하여 오늘은 비가 내리고 내일은 날씨가 개인다는 것을 비롯하여 며칠간의 짧은 상태의 대기 상태입니다. 기후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1년 동안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대기 현상입니다. 기상에는 기온, 바람, 강수량, 해비 침률, 습도, 쌓여있는 대기 투명도 등 모든 대기 현상들이 속하게 됩니다. 더운 공기, 찬 공기, 습한 공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기 덩어리들이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태양열에 의해서 대기가 열을 저축하고 나르면서 기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기상 현상들에는 인간에게 유리한 현상들도 있지만 때로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기상 현상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풍, 기상해일, 센바람, 폭우, 가물, 번개, 우박, 황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상기상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로소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비이고, 많은 비는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에 200mm 이상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태풍은 열대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강한 열대 조기압으로서 센 바람과 많은 비, 그리고 심지어 바다 위에서는 해일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분다고 하는 게 아니고 태풍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센 바람은 몹시 강한 기압 계통의 영향을 받을 때 생기는 바람으로서 초당 10m 이상이 부는 바람이고, 또 18 내지 25m 이상 부는 걸 폭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일은 태풍과 같은 열대 저기압이나 또 온대 저기압이 올 때 바닷물 면 높이가 높아지면서 바닷물이 육지로 흘러드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재해를 일으키고 또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 재해성 현상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지속성과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수많이 나타나 사람들 속에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도시기후 현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기후 현상들을 보기로 합시다. 도시의 습도가 주변 지역의 습도보다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메말라가고 사람들은 그 공기를 들이쉬면서 매일 매 시각 호흡 곤란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의 건조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도시의 공장들이 밀집돼 있고 또 도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또 여러 갈래의 포장도로들이 땅을 가리고 있어 물기 증발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에서는 숨쉬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더구나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연무 현상입니다. 연무 현상이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은 공장들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와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도시에서의 이상기후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시의 녹색화를 적극 다그치고 있으며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해서 건물을 세우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수를 극력 줄이고 있습니다. 날씨와 기후는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그리고 장기간의 날씨와 기후 정보에 기초해서 사람들은 앞으로의 사업과 생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정확한 일기예보와 장기간의 기후 상태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1950년 3월 23일 세계 기상기구가 창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 5월에 세계 기상기구에 가입하였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해마다 3월 23일을 세계 기상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인간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 특히 그 시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상학자는 지난 10년간이 지구 간축 역사상 가장 더운 연대였다고 하였으며 현시기 기후변화로 초래된 이러한 후과는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국지방들에서 빙하가 지속적으로 녹아내리고 또 바다물면이 올라가고 바다물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는 한 해에 3억 톤 내지 6억 톤씩 방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고 또 지구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이상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재해성 기상 현상에 의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재해성 기상 현상들. 현실은 더욱 자주 그리고 더욱 파괴적인 후과를 몰아오는 재해성 기상 현상들의 위험성을 잘 알고 예견성 있는 대책들을 따라 세워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북에서는 절약이 곧 증산이다라는 구호 아래 여러 생산 단위에서 절약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절약 방법 중 제품 생산에 드는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에서는 제품 질을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원가를 낮추면서도 질을 제대로 보장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금 많은 생산 단위들에서 제품 생산에 드는 원가를 낮추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 원가를 극력 낮추고 있는 교육도서인쇄공장의 절약 사업에 대해서 장평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과서를 생산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종이 자투리가 일정한 양만큼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공장 일꾼의 말에 의하면 생산 과정에 나오는 이런 종이 자투리량을 줄이는 것만큼 교과서 생산에 드는 원가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선행 공정인 종이 절단 공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이 족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만도 많은 전략예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쇄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제책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효백을 꼭 주게 됩니다. 구전에는 그 유효백을 장당 20ml를 줬습니다. 그 20ml 종이는 잘라서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장 현대를 하면서 기술기능상도 더욱 높여서 15ml를 넣어서 5ml 더 절약하게 됐습니다. 만매당 5ml게 되면은 같은 자재를 가지고 78배의 종이를 더 얻는 것이 됩니다. 소학교 교과서인 경우는 50톤의 교과서를 더 생산할 수 있으며 고급중학교 교과서일 때는 30여 톤의 교과서를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요인은 바로 이 5mm에서 나왔습니다. 고진양 기자는 경영 관리를 과학화해서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는 서성 성도 구두 제작소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인민들의 허평을 받는 각이한 형태의 신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기 제작소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점은 경영관리의 숫자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난 시기 생산 과정에 나타났던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매 공정별에 따르는 프로그램들을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개발 도입해서 제품의 질을 정전에 비해 한 계단 더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제품의 질 제고에 몇 배의 힘을 더 넣어야 되겠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 해서 쭉 호점들을 찾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찾은 결론이
이거 생산 경영의 숫자와 정보화를 실현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느 단위 우탁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한번 자체 기술 역량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정말 실정에 맞게 그거를 프로그램화로 실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나니까 정말 이거 시간도 단축되고 노력도 절약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통계 숫자만 보고 하였는데 이제는 제품이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생산되었다는 게 100% 여기서 숫자로 남게 되고 그 생산자 이름과 함께 숫자로 남게 되니까 그런 불량 제품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들은 또 각성이 돼서 책임감이 높아지고 제품의 질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서 인쇄공장에서는 자투리 종이를 줄일 수 있게 절단 여백을 줄였네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차피 다 버려지는 거니까요. 구도공장에서는 경영관리를 시스템화하였군요. 제작 결과를 숫자로 관리하니 효율성이 높아졌겠습니다. 자체의 기술로 했다는 게 큰 성과인 듯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테인리스 강을 가공하는 공장에서는 레이저 절단기를 도입해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하네요. 네, 북에서는 스테인리스 강을 불수강이라고 표현한다지요. 광명 불수강 가공 공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청일 기자가 취재한 광명 불수강 가공 공장 생산 소식입니다. 여기 광명 불수강 가공 공장은 지난 시기 각이한 용도의 불수강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가공 정밀도와 표면 정결도를 보장하지 못해서 많은 에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에서는 최근 시기 레이저 절단기를 도입하여 가공 시간을 단축하고 또 다른 면의 치수 정밀도를 보장한 것과 같은 기술력 신안들과 각종 기구 장비들을 창안 제작해서 질이 철저히 담보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40%의 자재를 돌려갈 수 있었고 3일 동안 제작하던 제품을 이제는 3시간이면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종업원들 속에서는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나갈 때만이 생산 장성도 이루어갈 수 있고 질 제거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런 관점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작하던 걸 3시간으로 단축했군요. 그 자체로 많은 부분이 절약되었겠는데요. 많은 단위가 자체의 노력으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네요. 잘 보았습니다. 가끔 뉴스에 귀한 생명을 구한 고마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면 그래도 세상이 참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특히 누구든 나서기 어려워하는 상황. 어쩌면 자기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산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 아, 영웅이 따로 없네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얼음 호수에 빠진 7 어린이를 구했다는데요. 그 소식이 신문에 실려 김일성 주석까지 알게 되었다는군요. 일약 전국의 스타가 되었겠네요. 오늘의 주인공 김정순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1962년 2월 22일. 립춘이 지나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만 아직 얼음이 진 당시 함경남도 흥상군 포구리의 여의천강. 14시경 이 강에서는 다급한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그 위급한 순간에 차디찬 얼음물 속으로 뛰어든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21살의 흥상군 포구농업협동조합 사양공 김정순 동지였습니다. 아우성 소리 나길래 지금 이제 뒤돌아봐서 동쪽에서 보니까 아랫니다 보니까 아까 나같이 이렇게 옷가게 가던 학생들이 하나도 배지 않고 얼음구멍에서 아이들이 머리만 한숨 아우성 치는 소리가 나서 그때는 더 뒤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동쪽으로 달려서 그다음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까지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들었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자부터 건져야 되겠다 했는데 쟁장 물에 들어가니까 큰 아이들가 먼저 다 달려붙지. 그렇게 한 데는 그 우리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다니는 그 학생이 하나 마침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또 배밀이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엔 걔가 내가 올리면 그 학생이 미두솔이라는 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이니까 총각이니까 좀 컸죠. 그럼 하나 올리면 하나 건지고 하나 올리면 또 아무데도 그래서 잡아서 얼음이니까 내려오기도 잘 내려오고 올리면 얼음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는 그게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야니 아이들이 며칠 들어가는지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이 사지가 내 마음대로 가자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는 요즘 점점 뭐 흐려지는가 하면 아이들 머리가 얼음을 빼고 얼음 깨진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얼음 깨진 게 아이들 머리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아이 얼음 밑으로 몸은 다 들어가고 이 턱하고 손만 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단백질에서 들어가서 가를 잡았는데 자꾸 저 턱 물이 튀니까 얼음이 머리 위에 턱 다치는다. 아 이제는 다르구나. 이제는 더는 늦은 이거 얼음 밑으로 들어갔구나.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어쨌든 나는 영영 못 나가도 야만은 내보내야 되겠는데 그거 끌고 그다음에 헤엄쳐서 나와서 머리 톡 뜨니까 하늘이 뱀이다. 그래서 그다음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구원된 7명의 여학생들과 그들을 구원한 김종순 동지. 그들에 대한 얘기는 한입 두입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1962년 4월 20일부 함남일보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처녀가 아니었다면 7명이나 되는 여학생들이 어떻게 될 뻔했는가고 정말 장하다고 이동무야말로 영웅이라고 평범한 농촌 사양공 처녀의 서행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1962년 4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종순 동지에게 친히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북녘의 하루 한 주간의 소식들 정리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혁명가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영화 암살에 나오는 의열단원 같은 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길 가는 신념의 투사, 냉철한 이론과 사자우를 터는 열정을 가진 사람, 뭐 이런 것일까요? 혹자는 4.19 혁명을 떠올리면서 당시 학생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혹자는 선글라스에 군복 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리기도 하겠지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 나온 선생님은 혁명가라는 대목이 눈에 확 띄더군요. 북 관련 영상을 보다 보면 혁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농촌에서 쌀 수확을 하는 것도 모두 혁명 사업이지요.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하고 강성국가 만드는 그 길이 혁명입니다. 따라서 모두 이 혁명에 복무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임무이기도 하지요. 더욱이 교육의 목표가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보다 나라와 집단을 위해 살아가는 이타적 인간형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혁명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당연히 혁명가야 하겠지요. 선생님을 직업적 혁명가라고 개념 짓는 사회, 우리 삶의 가치관과 많이 다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원들의 헌신과 학생 사랑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 들기 마련이지요. 그런 선생님을 혁명가로 칭송한다면 말이죠. 이념만 다를 뿐 세상의 모든 선생님은 다 혁명가 아닐까요?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